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만큼은 제 인생에서 없을 거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제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니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네요. 누구 말대로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토록 힘든 시간이 또 제게 찾아온 건지 원망뿐인 요즘입니다. 전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잘 나가는 대기업 과장이셨고 엄마는 신입사원이었는데 두 분이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1년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관심을 내비춘 쪽은 아빠였어요. 엄마보다 7살이나 많았던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인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작업에 들어갔고 결국 엄마는 아빠에게 넘어가 버렸는데 공교롭게도 덜컥 저를 가져버린 거죠. 그 바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하던 엄마의 눈에는 당시의 행복한 느낌보다 왠지 쓸쓸하게만 보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앞에선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부부로 사셨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결혼 후 제가 태어나고 몇 년 후부터 딴 살림을 차렸다고 해요. 두 집 살림이라고 하죠. 더 끔찍한 건 그쪽에도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여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알 방법도 없어요. 아빠와 결국 이혼한 엄마는 외가집에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 옛날에 여자라는 불리한 위치에서도 아빠가 다녔던 대기업에 입사할 정도로 똑똑한 엄마는 마치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자식에게 다정한 엄마? 외할머니에게 잘하는 딸?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처럼 일만 하셨더랬죠. 거기다 집에도 매일 늦게 들어오고 그랬던 엄마는 아마도 제 추측인데 아빠에게 버림받은 충격을 일하는 걸로 견디신 듯해요. 어른이 된 지금은 엄마를 이해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그런 엄마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게 닥친 모든 불행을 오로지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이혼이라는 말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끔찍한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돼버린 거죠.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그 미친 짓을 했던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혼만은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드리려 아니 들어드리는 신용이라도 했던 거였는데 돌이켜보면 제 무덤을 제 손으로 정성스럽게도 파고 있었더라고요. 전 공부를 아주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엄마가 일에 미쳐 있었듯이 저는 공부에 미쳐 있었는데 남들이 보면 말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겠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만난 친구들은 있어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예 사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도 공부만큼은 잘한 덕분에 저는 인류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고 하지만 그때조차도 엄마는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더군요. 과수석으로 학교 졸업하고 H로 시작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주로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성능 테스트에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한 3년 근무했을 때였나? 그때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생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엄청난 컴플렉스를 안고 살던 저였던지라. 제가 일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이 대단해 보이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게 관심을 보이는 조건 좋은 남자들을 전부 마다하며 저희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남편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당시에는 남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외모도 돈벌이도 평균에 학벌이나 집안도 모두 지극히 평균이었던 남편에게 딱 하나 제 마음을 확 끄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족 간의 화목이었어요. 누나 한 명의 시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던 남편은 평소에도 무척 다정한 편이었지만 특히나 가족들과 통화를 할 때면 그렇게 달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도 좋아 보였습니다. 훗날 저를 잡아먹을 달콤한 함정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시어머니와 신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상견례 때부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상견례 내내 심하다 싶을 만큼 무성의하게 있었거든요. 마치 남의 딸 시집 보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그나마 일에 미쳐서 지낸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는지 저 결혼할 때 딱 5천만 원 입금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뒤로 결혼식 날 빼고는
현재는 거의 연락해도 잘 안 받으시고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바로 며느리돌이었는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세 가지 조건을 내거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에 꼭 안부 전화를 할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시부모 쪽에서 먼저 전화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도 이제 며느리를 들였으니 한 달에 최소 두 번 정도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상을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는 제가 편한 대로 정하라며 그 와중에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하니 경제적으로 쪼들릴 걱정 없는 거 다 안다며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요구하시더군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게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였는데 전 그걸 몰랐네요. 천하의 헛똑똑이었던 저는 제 나름대로 할 말은 하는 며느리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부 전화 드리는 건 무리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가능하다 하고 역제안을 했어요. 거기다 한 달에 두 번 식사 대접도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매달 50만 원 용돈은 30만 원으로 낮춰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자기는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자기처럼 생각이 열린 사람이 없다고 생색을 내시곤 결국 제가 제시한 변경사항을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지금 제 글을 읽으시면서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한 시어머니보다 어느 것 하나 거절 못하고 다 받아들인 저를 욕하실 걸 말이에요. 더 창피한 건 시어머니가 애초에 요구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 할 말은 했다며 제 스스로 뿌듯해했다는 거예요.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의 제 자신을 찾아가 뒤통수라도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이네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헛똑똑이라고 칭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며느리돌이라는 말에 족쇄가 채워진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근하면서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렸고 한 달에 한 번씩 마트에서 바리바리 장을 봐서는 직접 요리해서 식사도 대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월급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30만 원씩 이체해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잘했다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네요. 절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가 식구들 전부 저에 대해서 무서우리만큼 무관심했죠. 신우도 가끔씩 마주칠 때면 그저 고개만 까딱할 뿐 대화조차 시도하려는 법이 없었고 남편놈 역시 한통속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연애할 때 저의 과거사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 인생에서 이혼만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 기분이나 감정 따위는 신경도 안 썼던 것 같네요. 아무리 함부로 대하더라도 이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왜 불만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평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차가운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안 한다고 말씀드리라고 괜히 자기한테 말하지 말랍니다. 어차피 제 문제니까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면 모른 척 회피하기만 바빴던 남편은 중간에서 그 어떤 역할도 거부하더라고요. 자기도 상식이라는 게 있다면 분명히 자기 어머니의 요구들이 과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 그저 이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저를 이용해 자기 편한 위치만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걸 남편이라고 1년 하고도 몇 개월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처음엔 불만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꿔볼까 고민을 하던 시기도 있긴 했어요.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힘들어하던 저는 어느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현실에 순응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아무 감정 없는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며느리 돌이라는 걸 하며 그냥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 사건만 없었으면 정말로 병신처럼 이육만 당하면서 계속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창부수라고 시아버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처럼 직접 나서서 잔소리를 하거나 뻔뻔하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일은 안 하셨지만 제가 하는 며느리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 거부하지 않으셨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 받으셨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셔서 입원을 하게 된 게 지난달 초, 그러니까 어린이날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 맞을 겁니다. 아버님이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시다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발가락 뼈가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거의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셨죠. 조각난 뼈들을 전부 철사로 이어 붙이시곤 병원에 입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더러 매일 퇴근하는 길에 잠시 들렀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들러서 필요한 거 없으신가 물어보고 말동무도 좀 해드리라고 하시길래 그때까지도 멍청하게 살았던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매일은 힘들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르면 안 되냐 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진 시어머니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지난번처럼 생색을 엄청 내시면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퇴근 시간이 조금 이른 금요일에 꼬박꼬박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매일같이 찾아뵈라며 며느리 도리를 찾던 시어머니는 정작 자기는 한 번을 들른 적이 없다는 거죠.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이고 신우고 전부 다 전화질만 하면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발가락뼈가 부서져 여기저기 철심을 박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저 말고는 누구 하나 코빼기를 안 비추니 시아버지도 점점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고맙다고요. 그러다 저희 회사가 특별감사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서원이 그동안 밀린 서류 업무를 일주일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미리 전화드려서 양해를 구했어요. 이번 주는 못 가겠다고요. 그런데 그 주 일요일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왠지 화가 난 목소리로 다음 주에 언제 병원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가던 금요일에 갈 거라고 했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번엔 남편도 꼭 데리고 와라 하시면서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렇게 다음 주 금요일이 되었고 남편과 병원에 찾아갔는데 웬걸요. 통 얼굴을 안 보이시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미리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신 거죠. 이유는 뻔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시킨 대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찾아뵙기로 한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뺨을 맞은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느꼈네요. 시어머니가 뭐라 소리치며 야단치는 소리가 마치 볼륨을 완전히 줄여놓은 것처럼 아예 들리지가 않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입술도 아주 천천히 느리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멈춘 듯 했죠. 그러다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의 제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천천히요.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왜 사는 걸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걸까? 라고요. 제 스스로 내린 답은 이렇게 사는 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였네요. 마침내 뭔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마침 옆에 남편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맞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남편을 인식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똑같이 올려붙였네요. 그리곤 놀란 토끼 눈을 한 남편놈한테 달려들어 핥히고 때리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너무 비통하고 참담했거든요. 뜯어말리는 시모와 신우한테도 난리를 쳤어요. 머리채 잡고 흔들기도 하고 얼마나 잡아 흔들었는지 시모 옷이 다 찢어질 정도였죠. 결국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말린 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평생토록 제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던 그 말이 너무도 쉽게 나오는데 저도 놀랐네요. 거기다 막상 뵙고 나니 뭔가 모를 후련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옆에서 저를 보며 소리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제발 좀 닥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거슬렸거든요. 그리곤 남편한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혼하자. 이제 그만할랜다.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것도 내 죄고 지금까지 병신짓하며 살아온 것도 모두 내 탓이다. 누굴 원망하겠냐. 애초에 인간도 아닌 것들을 참고 견디려고 했던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네. 내가 이혼 못할 거라 생각했지?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 근데 고마운 니네 엄마 덕분에 완전히 정신 차렸어.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네. 그러자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그동안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며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뒷북인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인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근데 남편의 사과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날 안아주고 이해해줬다면 어땠을까?
대체 무슨 이유로 그동안 그리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그나마 있던 미련도 싹 다 없어지는데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에서 나와버렸어요. 현재는 급한 대로 원룸 하나 구해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요즘 잠을 통 못 자다 보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후기 글입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은 건 처음이네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희한하게도 저를 위로해주는 댓글들보다 바보 같았던 저를 나무라시는 댓글들이 더 힘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비록 늦긴 했지만 제가 내린 이혼이라는 결정이 잘했다는 반증이 되니까요. 지난번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 참 우울 그 자체더군요. 그 때문에 아직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다시 글을 써보네요. 그렇게 이혼에 대한 트라우마로 가득 찼던 제가 요즘은 살맛이 난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물론 이혼하고 한 달 정도는 참 많이 힘들었죠. 이혼도 대물림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고 괜히 비관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 누구도 제가 이혼한 사실에 대해 그리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던 말던 세상은 아무 상관없더라는 겁니다. 저 혼자 그 난리를 쳤던 거죠. 또 하나, 요즘 시대는 이혼 한 번 한 건 흠도 안 되는 시대라는 점도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리도 자유롭고 홀가분하다는 걸 결혼 전에 왜 미처 몰랐는지, 만일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얼마 전에는 혼자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네요. 가고 싶은데 알아서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다 배고프면 땡기는 식당에 들어가 여유롭게 밥도 먹고 그랬네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인지 처음으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네요. 비록 큰 시련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저를 찾으며 살아가려고요.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모쪼록 친한 제 글을 읽고 많이 화나고 답답하셨겠지만 이렇게 저 잘 산다 행복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발 과거의 저같이 아까운 인생 낭비하는 분들이 좀 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또 생각나면 들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